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던 그 순간, 제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 새벽, 그 여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 건넸던 눈빛, 함께 나눈 식사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제가 알던 그녀는 유명 미술대학 교수였습니다. 늘 깔끔한 린넨 재킷을 입고 예술과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던 여자. 처음 만난 날부터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통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가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속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만남은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그때 나이 52,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혼자 살아온 지 이미 8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도 전처와 살고 저는 수원 광교 신도시의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뉴스를 보고 회사로 출근하고 주말이면 등산이나 자전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모임도 늘리고 운동도 더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이준혁 씨,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소개팅이 시작됐습니다. 중매를 선 사람은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거래처 대표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준혁이 형, 진짜 좋은 분이야. 미대 교수라는데 이혼한 지 3년 됐고 애는 없어. 조용하고 지적인 스타일인데 형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처음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리스트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억지로 꾸민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이지색 린넨 재킷에 단정한 머리, 50대 초반이라 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먼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울 모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원을 국내에서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서 2년간 연수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 활동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말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경험, 아이들 이야기, 회사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남이 조심스럽고 단정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좋아하는 화가 이야기를 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한다고 하자 공간과 색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던 8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루 어땠는지 말하고 싶고 누군가의 하루를 묻고 싶고 3번, 4번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힘든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제가 거래처와 마찰이 있어서 지쳐있다고 하면 당신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씻겼습니다. 3달 만에 저는 그녀가 보고 싶어 잠을 못 이루는 수준이 됐습니다. 주변에 알리기 시작한 건 사귄 지 2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형제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이세요? 멋있다. 형수님 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요.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모임에 같이 나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품이 있었고 남을 무시하거나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연구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사실 그게 연구실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학교 근처에 개인 작업실 겸 연구 공간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라고 해서 따라간 곳이었는데 서울 마포구 쪽 작은 건물의 한 층이었습니다.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팔레트며 붓이며 온갖 화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 순간 저한테는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며 작품 몇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감탄했고 더 깊이 그녀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교제 6달쯤 됐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저 사실 좀 두렵기도 해요. 나이도 있고 다시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그 말이 솔직함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무섭긴 한데 서연 씨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살짝 눈물이 맺힌 채로.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청담동 보석상에서 반지를 골랐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50명 남짓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녀 쪽 하객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형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라며 나온 몇 명과 친구 2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다들 바쁘니까 또 조용한 성격이라 인간관계가 좁을 수도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수원 광교의 제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강의가 있는 날에는 일찍 나갔고 없는 날에는 작업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달이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 거래처 담당자에게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마침 그녀가 재직 중이라는 대학교의 미술대학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물어볼 생각으로 그 대학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회화과 박서연 교수님 연결이 가능한가요? 잠깐의 침묵 후 교환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회화과에 박서연 교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름이 잘못 등록됐거나 부서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혹시 다른 학과에 계실까요? 박서연이요. 회화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전체 교원 명단으로 검색해봤는데 박서연이라는 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했겠지. 혹시 학교 이름을 내가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저는 며칠 동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넌지시 학교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강의는 어때요? 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학기 학생들이 유독 열정적이야. 그래서 나도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속이 이상하게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갔습니다. 나 사실 예전에 그 학교에 전화했다가 당신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혹시 명의가 다른 거야? 아니면 내가 학교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0.5초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굳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아마 학교 행정실 쪽에서 착오가 난 것 같다. 요즘 학교 인사 시스템 바뀌면서 외부 문해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나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계약직 겸임 교수라서 명단에 안 뜰 수도 있어. 말이 됐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고 실제로 그 순간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심어진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5달이 됐을 무렵 그녀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혁 씨, 나 사실 좀 부탁할 게 있어. 저는 아무 경계 없이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작업실 월세가 밀렸어. 작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밀린 거 한꺼번에 내달래. 500만 원인데 나 이번 달 통장 상황이 좀 빠듯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아닌가요?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 후로 2달 뒤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준혁 씨, 나 지인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가 잠깐 빌려줬어. 근데 내 통장이 지금 비어서 당신한테 좀 빌려도 될까? 다음 달에 갚을게.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달 후. 이번엔 달랐습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준혁 씨, 나 사실 오랫동안 투자하던 게 있어. 미술품 경매 관련 사업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 자금이 3천만 원 필요해. 나가진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신 혹시 여윳돈 있어?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3천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투자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계약서나 서류가 있어? 그녀는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했습니다. 있긴 한데 미술품 경매는 구조가 좀 특이해서 일반 계약서 형식이 아니야. 당신이 보면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 믿고 해줄 수 있어? 우리 부부잖아. 우리 부부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 저는 이번엔 바로 이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에 빌려준 500만 원. 그녀는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800만 원도 아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천만 원. 총 3,800만 원. 내가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때 교수 명단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박서연, 미술, 교수. 검색 결과에는 여러 명의 동명이인이 나왔지만 그녀를 특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논문도, 전시 기록도, 학교 홈페이지 교원 소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처음 소개받을 때 언급된 학교 이름을 다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교원 검색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없음. 전공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회화과 전임 교수 목록, 겸임 교수 목록, 강사 목록. 어디에도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이름과 알고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커뮤니티 검색을 해봤습니다. 특히 사기 관련 피해자 게시판들을. 그러다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술 전공자 4층 여성 사기 피해 사례. 3년 전 게시글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쪽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진은 없었지만 나이대와 외모 설명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베이지 계열 옷을 주로 입는 조용한 인상의 여성. 스스로를 미술 관련 직종 전문가라고 소개한다는 것.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녀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혼자 정보를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해 사설 신원조회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개인 신상정보 조회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서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저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부부관계 증명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찰청 민원 포털, 범죄 경력 조회. 이건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 일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확인을 요청했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서연, 사기죄, 2014년 1심 유죄, 집행유예. 박서연, 사기죄, 2019년 실형 6개월, 선고, 전과 2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잠시 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짜로. 저는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찾으려 했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이 연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출력본, 학교 홈페이지 교원 명단 캡처, 그녀가 요청한 돈 이체 내역, 그녀가 처음 소개될 때 교수라고 말했다는 최 사장의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끝나던 일요일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출력된 서류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저는 앉아서 말했습니다. 앉아봐요.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그녀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결과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 미대 교수 아니죠? 2014년에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고 2019년에 실형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눈을 봤는데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따뜻하고 지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아무것도 당황하지 않은 눈빛.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 말에 아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해명도 없이 바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말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내일 모레 상담 잡혀 있고 사기로 고소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체한 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소하면 당신도 힘들어질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봤어요? 당신 회사 거래처 쪽에 내가 아는 사람들 있어요. 조용히 합의하는 게 서로 낫지 않겠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꺼내 통화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 말 다 녹음됐어요. 계속해봐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민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신뢰를 형성한 뒤 소액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타겟은 주로 중장년 이혼 남성,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경우를 노리죠. 일단 사기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을 병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 뒤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선 그녀와 같은 공간에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 숙소를 임시로 사용했고 그녀는 아직 우리 오피스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 2달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처음에 완강히 부인하다가 이체 내역과 녹음 파일이 제출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녀가 저에게 접근한 방식이 얼마나 치밀했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작업실이라고 데려간 곳은 그녀가 단기 임차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공간을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림들도 일부는 그녀가 그린 게 맞지만 일부는 지인의 작품을 빌려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그녀의 지인들도 일부는 돈을 받고 하객처럼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 정말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결혼식 하객까지 동원하는 수준이라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완전한 기획이었습니다. 소개를 서준 최 사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몇 년 전부터 알던 지인에게 소개받았는데 그 지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그녀에게 속아 돈을 잃은 뒤 그녀의 강압에 의해 오히려 그녀를 좋은 사람으로 소개하게 됐다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별도의 형사 사건이 진행됐고 그녀는 최종적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체한 돈 중 일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살이 7kg 빠졌고 2달간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시 제 궤도를 찾았고 잠도 잘 잡니다. 아이들도 가끔 찾아오고 형제들과도 예전처럼 연락합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 보이는 친절함에 이제는 바로 마음을 열지 않게 됐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생기면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배워야 할 걸 늦게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저처럼 중년에 혼자가 된 남성이었고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도 전문직이라고 소개했고 몇 달 사이에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결국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직업과 신원은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소속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명함과 학교 홈페이지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돈 요청이 시작되면 속도를 늦추세요. 부부 사이라도 연인 사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이라면 더 신중하게, 더 천천히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혹은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더 빨리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넷째, 이미 당하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한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인 겁니다.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